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길목에서 한 시대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열과 갈등으로 깊은 상처를 앓고 있는 대한민국, 그 심장부에서 터져나온 한 역사학자의 절절한 외침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좌와 진보와 보수의 이념을 넘어 우리가 발딛고 선 이 땅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온몸으로 목도한 한 지식인의 고뇌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듣게 될 이 이야기가 분열을 넘어 화합으로, 오해를 넘어 진실로 나아가는 지혜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이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올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목소리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좌파, 우파, 진보, 보수,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의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정치적 구호를 외치기보다 제가 살아온 날들과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에 대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또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진솔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두고 극우라고 말합니다. 늘 화내고 소리 지르는 모습만 보셨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폭력을 조장하거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불과 8개월 남짓입니다. 그 이전 26년 동안 저는 평생을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리 역사에 이렇게까지 정치적 갈등이 첨예했던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서로를 존중하고 어느 쪽이 권력을 잡아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근본과 법치는 지켜져야 한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을 향한 존중은 사라지고 오직 적대감만이 남았습니다. 특히 해외에 계신 우리 교포분들은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절로 눈물이 난다고 하십니다. 고향을 떠나 먼 타국에 계시기에 오히려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국민들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아파하시는 그 마음에 늘 숙연해집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마음으로 이 시대의 아픔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 삶의 여정을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경산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촌놈이었습니다. 대구에서 대학을 나와 입시학원 강사로 일하며 인기를 얻어 돈을 좀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학원과 출판사를 차려 30대 중반의 이사장과 대표이사가 되며 잠시 성공 가도를 달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고속도로처럼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경영 능력이 부족했던 탓에 사업은 처참하게 실패했고 제게 남은 것은 25억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빚뿐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했고 집과 차는 채권자에게 넘어가고 월세방을 전전하는 밑바닥 생활이 10년간 이어졌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저는 혈혈단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돈이 없어 모텔과 여인숙, 친구가 구해준 작은 고시텔에서 2년을 버텼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던 저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공무원 시험 강사로 재기하여 일타 강사가 되었고 25억의 빚을 모두 갚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신기한 인생입니다. 저는 외모가 출중하지도 명문대를 나온 것도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찬스도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늘 이렇게 외쳤습니다. 청년들이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처럼 못생기고 가난하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도 해냈습니다. 부모 잘 만나지 못했다고,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미래가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청년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고, 제 강의 영상은 수억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책을 내고 유명 방송에도 출연하며 소위 국민 셀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전국의 많은 교회와 군부대를 다니며 제가 밑바닥에서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이야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덕분이었다는 간증을 나누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저는 제 개인의 평안한 삶이 그렇게 계속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대한민국을 뒤흔든 비상계엄 사태는 제 삶의 경로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저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합니다. 저는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 대한민국이 매우 불안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언론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사회는 극단적인 분열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제 주변의 많은 이들이 이미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을 포기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회는 이를 내란이라 규정하고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어야 합니다. 저는 비상계엄 선포가 잘한 결정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급했다는 비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행사인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내란이란 국가 권력의 밖에 있는 세력이 최고 통치권자를 제거하고 정권을 찬탈하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최고 통치권자 스스로가 내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역사상 그런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언론은 밤낮으로 내란이라는 단어를 쏟아냈습니다. 마치 북한의 선전 매체처럼 거짓을 반복해서 진실처럼 믿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이 대한민국 전역에서 벌어졌습니다. 히틀러의 선전상 괴벨스는 거짓말도 100번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란 수괴라는 프레임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되었고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과정이었을까요?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사실,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법정에서 무죄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법률가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 본인일 것입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무죄로 밝혀진다면 내란 프레임으로 정권을 잡은 자신의 정당성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무리하게 내란 특검을 만들고 재판을 받고 있던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켰습니다. 어떻게든 내란 혐의를 입증하려 했지만 새로운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외환죄를 엮으려 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북한에 드론을 보낸 것이 북한의 남침을 유도한 행위라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정당한 상응 조치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법부를 장악하여 자신들의 정적을 완전히 제거하고
자신들의 범죄 혐의를 덮으려는 것입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조이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나선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 분립을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한 권력이 사법부마저 소나기에 넣으려 하는 것은 히틀러가 총통체제를 구축하던 과정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 선출된 권력이 우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법부를 자신들의 아래에 두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자신이 받고 있는 5개의 재판, 12개의 혐의를 덮기 위해 그는 대통령직을 내려놓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대통령직을 내려놓는 순간 멈춰있던 재판이 재개되어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검찰청을 해체하고 헌법을 바꾸고 영구 집권을 시도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기에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안락한 삶을 위해 나라가 무너져가는 것을 외면한다면 제 자신에게 너무나 비겁한 일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를 일으켜 세워준 2030 청년 세대들에게 빚을 갚는 심정으로 그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자유롭고 풍요로운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만에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빠졌습니다. 첫째, 안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시작전권 환수 주장은 사실상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신호와 같습니다. 70년간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지탱해온 가장 강력한 안전판을 우리 스스로 걷어차려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우리 국회의장이 참석한 것은 미국을 등지고 북중러 반미연대에 동참하겠다는 위험천만한 신호였습니다. 그 직후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 기업 직원들이 전례 없이 강압적인 수사를 받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둘째,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안보는 곧 경제 위기로 직결됩니다. 불투명한 한미 관계는 관세 문제로 이어져 우리 수출 기업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노란봉투법은 외국 기업들의 탈출을 가속화시키고 결국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것입니다.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 나누어 주자는 식의 포퓰리즘 정책은 한때 석유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셋째, 민주주의와 법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언론은 장악되었고 종교는 탄압받고 있으며 사법부는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의 모습입니까?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닌 오직 이재명을 위한 나라로 전락하는 것을 우리는 그저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합니까? 저는 선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실의 저울 위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스스로 판단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역사가 증명했듯 모든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부정하고 평등을 내세웠던 공산주의는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습니다. 반면 자유, 신앙, 가정,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법치를 세운 나라들은 번영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를 선택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주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 25억 빚더미 속에서 저를 건져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 욥기 1장 21절 말씀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제게 닥친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10년간의 고통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회의 땅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특히 지금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보시길 권합니다. 성경 안에는 우리가 갈망하는 성공과 행복, 그리고 영생에 대한 모든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2시간이 넘는 긴 시간,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제가 여러분을 통해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언론의 거짓 선동의 국민들이 눈과 귀가 가려져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해외 동포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랑으로 나라가 다시 일어섰던 것처럼 이제는 진실의 목소리로 잠들어 있는 고국의 영혼을 깨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낼 때 이재명 한 사람에 의해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